네, 정각이 돼서 저희 발표 시작하도록 할 건데 오늘 이제 이렇게 학부모님들 모시고 얘기하는 이유가 애초에 요번에 시험을 어떻게 준비했고 좀 어떻게 봤는지 뒤돌아보기 위함도 있고요. 더하여서 요번 시험을 보고 나서 어떻게 좀 아이들 학습시켜야 될지 사실 우리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이렇게 학습을 시킬 거다라고 약속을 드리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와보고 학생들 요번 여름방학 때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학습을 하면 좋겠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만든 자리입니다. 저는 원장 피승원이고요. 발표 순서는요. 제가 이제 이렇게 자료에 이제 표시해드린 것처럼 국어, 영어, 수학 순서로 말씀드리고 한 1시간에서 길어지면 좀 넘게 아마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참여해주신 학부모님께서는 편하게 저희한테 이렇게 그때그때 손들고 질문해 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어 선생님 모셔서 먼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민재라고 합니다. 와보고 이제 1학년 기말고사까지 다 쳤고요. 뭐 간단한 총평, 시험 총평 그리고 2학기 때 좀 준비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고사 때 그 라이브 설명회 보셨으면 제가 좀 얘기를 좀 드린 게 예년에 비해서 훨씬 쉬워졌거든요. 중간고사 시험은 쉬워졌는데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까다로워졌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쉬운 시험이긴 한데 등급 컷은 한번 보시면 89점? 근데 이게 이제 작년에는 이제 4% 1등급 때에 비하면 훨씬 더 이게 좀 쉬워졌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시험 난이도는 중간고사 대비해서는 한 3, 4점 정도 좀 하락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문학은 사실 중간고사 때는 조금 까다로웠는데 이번에 엄청 쉬웠습니다. 평이하게 출제가 됐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학에서 외부 연계 작품이 거의 없었거든요. 한 작품 정도 있어서 시간을 문학에서 좀 줄였어야 문법에서 조금 더 이제 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문법은 중간고사 때 물론 학교 선생님이 이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쉽다고 하고 나서 이번에 좀 와보고 스타일로 좀 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작년 유형처럼 조금 와보고 스타일로 조금 더 까다롭게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까다로워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개별 문제가 막 미친 듯이 어려운 건 아니고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았어요. 사실 제가 와보고 하면서 이렇게 시험 범위가 많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았거든요. 문학 작품은 20개가 넘고요. 근데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요번에 아이들이 공부한 분량이 작년에는 1학기 기말고사 그다음에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둘 다 합한 분량이에요. 그 합친 분량을 지금 1학기 기말고사에 쏟아냈기 때문에 간단하게 예측을 해보면 2학기 때 할 수 있는 문법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게 이제 중세국어, 그 다음에 이제 한글 맞춤법,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표기법 같은 건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학생들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 좀 예측을 해보자면 학기 말에 그냥 싹 다 누적해서 한번 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 부담이 좀 커지기는 하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 저희가 따로 이제 그 현대문법 특강을 하진 않지만 학생들 집에 있을 때 1학기 때 배웠던 현대문법 그냥 시중에서 교재 같은 거 사셔가지고 연습 문제 하루에 한 5개씩만이라도 좀 풀려보시는 게 훨씬 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성과는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제가 예비고일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올해 초에 보통 이제 학생들이 중간고사 치고 나서 기말고사 2학기 가면 갈수록 이제 성과가 좋아집니다. 시험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도 알고 좀 익숙해지기 때문에 요번에는 한 20명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한 25명, 6명 정도인데 원래 1등급 인원이 그중에 20명 정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괄목할 만한 좀 성장 좀 보여준 게 성과를 보여준 게 통합 전교 1등이 이제 제가 배출을 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도 100점이고 기말고사도 100점이고 수행 평가에서 좀 까지기 힘든데 하나도 안 까졌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100점 맞은 친구가 한 명 있어서 이분이 아마 전교 1등이 되지 않을까 이 학생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말고사 지필 자체는 중간고사보다는 좀 까다롭기 때문에 100점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한 명 정도 더 있을까 말까 싶고요. 저희가 이제 2명 정도 배출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실 뒤에 성과는 좀 넘어가 보시면 뭐 다른 것들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이렇게 1등급권에 있는 친구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성적이 좀 많이 상승한 친구들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이 예를 들어서 예비고 올 때부터 국어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좀 스타트 자체가 좀 늦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국어라는 과목 자체가 사실 뭐 한두 달에서 바로 오르진 않습니다. 최소한 6개월 정도, 노베이스에 출발했을 때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고, 이런 것들이 좀 쌓여갔을 때 점점 시험도 적응하고 실력도 쌓이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시험 난이도 자체는 좀 올랐는데, 난도 자체는 좀 올랐는데 20점 이상 상승한 친구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점 이상 상승한 친구들도 꽤나 많다. 이 친구들을 제가 보면 제가 봐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본인이 생각보다 이제 기대에 못 미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좀 열심히 달린 친구들이 좀 좋은 결과가 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잠깐 앞으로 돌아가서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 게 좀 있는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2학기 시험 난이도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요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건 중세국어가 들어가면 아이들이 거의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어떤 내용들이기 때문에 등급컷이 조금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85, 6점. 이래도 사실 작년보다 쉽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원래 와보고 국어 시험이 이거 손도 못 대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푸냐? 이런 이제 난이도였는데 올해는 훨씬 더 이제 좀 괜찮아질 거다. 차근차근 해 나가면 이제 성적 상승은 좀 더 괜찮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상세한 분석인데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 문학, 문법 이렇게 이제 반반 출제하셨고요. 문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이합니다. 평이하고 선택지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외부 출제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제 배운 작품들 수가 좀 많긴 했지만 그 작품들 좀 잘 파악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거다. 여기서 다 맞추든지 아니면 여기서 시간을 좀 세이브했어야, 여기 문법에는 이제 정보형 지문들, 보기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시험 범위가 많다 보니까 이걸 깊게 들어가진 않으셨어요. 근데 와보고 특성이 깊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해서 깊게 출제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학생들한테 모의고사식으로 지문을 던져주고 거기서 파악해봐라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제가 시험 대비 때는 다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진도가 좀 빡빡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3 엄매, 그러니까 지금 고3 수준으로 출제하던 문항들 다시 좀 살아났고요. 그다음에 중간고사 대비 당연히 양 많았고 좀 어려워졌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첫 번째 이제 종합을 좀 보시면 공부를 좀 제대로 안 했다면 중간고사 대비 점수 하락이 좀 당연했을 수 있다. 점수가 비슷한 친구들도 있지만 중간고사 때 범위가 좀 적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 좀 떨어진 친구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끝난 게 아니고 2학기 때 한 번 더 역전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국어라는 게 사실 수학이나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렇게 유동성이 좀 심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실력을 고1 때부터 갖춘 친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성실하게 좀 해나가는 과정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름방학 때 좀 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 보시면 이 문학에서 오답이 좀 많이 나왔다면 문학 문제를 푸는 과정 자체를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살펴보시면 시험지를 보면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문학에서 왜 이렇게 많이 틀렸지라고 이제 체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문학에서 너무 많이 틀렸으면 이건 뭐가 안 돼 있는 거냐면 수능식 학습, 그러니까 모의고사 학습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작품이 이제 이미 다 아는 풀에서 나왔지만 모의고사식으로 좀 풀어내야 되는데 이걸 많이 틀린다는 건 정답 선택지를 고르는데도 좀 문제가 있고, 혹은 글을 읽는 것 자체를 조금 잘못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와부는 문제의 출제 유형에 비슷하게 내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살펴봐 주시면 되고요. 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연습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뭐 적중이다 적중이지 않다 이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네, 문항을 잠깐 보시면 이게 문학에서 그나마 이제 학생들이 좀 까다로웠던 문항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작자미상 청춘과부가라는 세트가 있는데 그 좀 잘라왔는데요. 이게 이제 이번 모의고사에 출제되었던 작품이고 문학에서는 6월 모의고사 지문도 넣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좀 헷갈렸을 만한 게 사실 여기 디귿. 요 디귿 선택지입니다. 여기 C는 의문문을 반복하여 이별의 원인에 관한 자책을 강조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C를 보시면 삼생연분 아니런가, 사주팔자 그러한가, 그러니까 의문형 진술은 활용을 했는데 사실 이제 아이들이 헷갈릴 수 있는 건 요거거든요. 이게 자체가 아닌가? 근데 이게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강조를 여러 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 빨리 죽은 상황이고 내가 과부가 된 상황에서 남편을 막 그리워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내 운명이 그냥 이런 팔짱인가 보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이게 자책으로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남편의 죽음이 사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운명이다라고 하는 건 나를 더 질책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이제 삶의 힘을 얻기 위해서 수용하는 과정이거든요. 운명이라고 우리 인식하는 거는. 그래서 요거는 자책이 아니다라고 좀 고를 수 있어야 되는 어떤 선택지였는데 요게 만약에 여기 5번 선택지에 디귿, 리을, 미음이 들어갔으면 훨씬 더 헷갈렸을 겁니다. 근데 디귿 선택지가 여기 디귿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좀 애매하지만 리을, 미음을 좀 고를 수 있지 않았을까. 좀 까다롭게 내려면 아마 요걸 포함시켰을 거다. 요런 게 이제 지금 출제 문항, 대표적인 출제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11번 넘어가시고 이제 문법 주요 문항인데 이게 문제는 짧아요. 이 선택지를 보시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뭐 쉬운 거 아니야? 중학교 수준 아니야? 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서술어 자릿수를 고르는 게 있는데 서술어에 따라서 얘들이 필요로 하는 필수 성분이 무엇이 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영어로 치면 이제 그 형식 고르는 것처럼 이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다른 학교들에서는 문장을 훨씬 더 짧게 주거나 대표적인 문장을 세팅해 주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앞에도 엄청 붙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엇을 깨운다.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해서 앞에 주어하고 목적어를 필요로 하네. 그럼 이제 두 자리 서술어. 이런 걸 좀 판단해 나가야 되는 문제들이고 사실은 이제 이 4번은 좀 어색해 보일지라도 한 자리 서술어기 때문에 이걸 좀 골라낼 수 있었어야 되는데 많이 헷갈렸을 겁니다. 이게 중학교 때도 어느 정도 배우는 문장 성분인데 고등학교 가면 문장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조금 까다로웠을 수 있고요. 이런 게 이제 그 와부고 선생님이 내시는 대표적인 유형인데 이건 짧죠. 이건 짧은데 요게 이제 통째로 줬거든요. 이거 전체가 A입니다. 문장 5개를 주고 이 문장들 공통점으로 적절한 걸 찾아라라고 하면 이 문장에서 어떤 절이 들어가 있는지를 다 따져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뭐 했냐면 학교 선생님이 오답 선택지를 좀 헷갈리게 출제할 수는 있지만 정답 선택지는 훨씬 더 간명하고 명확하게 준다. 그게 내신의 키포인트고 그래서 이제 첫 문장부터 사실 제가 훈련시켰던 것대로 하면 첫 문장만 보고 소거시킬 수 있는 것들이 꽤나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는 명사절은 없다. 제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용절도 없다. 제낄 수 있고 당연히 인용절 없다. 제낄 수 있고 그럼 2번, 4번 남거든요. 그럼 이제 2번하고 4번 중에서 요 두 번째 문장을 읽은 다음에 이게 관형절을 포함하는구나. 그리고 3, 4, 5까지 넘어가면서 관형절만 포함하고 있네. 왜냐면 이제 두 번째 문장은 사실 이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아니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번째 문장까지 읽고 파악을 했으면 시간이 많이 안 걸렸을 거다. 근데 이걸 문제를 잘못 풀어서 문장을 따로따로 다 적어놓고 이게 중학교 공부하듯이 이거 하나하나 다 분석하고 있었으면 여기서 시간을 엄청 많이 잡아먹었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정답도 좀 맞추기 힘들고 좀 까다로웠을 문제들이다. 사실 이제 킬링 포인트가 좀 있는데, 이게 숨겨져 있거든요. 관형절이라는 게 여기 거부할 수, 요 의존 명사를 꾸미는 거부할, 요것도 관형절인데, 요거 학생들이 솔직히 잘 찾기 어려웠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찾기 어려운 문장들을 넣어놔요. 하지만 정답은 그거보다 훨씬 더 원칙적이고 학생들이 배운 수준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문장까지 파악을 했으면 정답은 고를 수 있었다. 이렇게 좀 풀어내야 되는 게 와부고 문제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제가 강의 이렇게 한다라고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스케치를 넣어놨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할 때 학생들에게 많이 강조하는 게 이제 중학교식도 아니고 다른 이제 뭐 관내 다른 고등학교와 다르게 와부고는 단순히 암기한다고 국어 시험이 절대 안 나옵니다. 이게 뭐 수능식 학습도 당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문법 법칙이나 이런 것에서 이해가 완전히 충분히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 좀 애를 쓰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숙제 같은 것도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이번 학기도 보시면 워낙 시험 분량이 많기 때문에 숙제도 좀 많이 나가는데 필수 숙제를 주고 추가 숙제를 더 주는데 아이들이 좀 버거워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바로는 못하더라도 시험이 다가오면서 본인들의 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후반부에 그 문제들 중에 좀 추출해서 좀 열심히 풀어보고 다시 체크했던 친구들은 조금 더 성적이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학생들에게 매번 시험이 끝날 때마다 제가 조금씩 얘기를 하는 건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쨌든 학습이니까 1학기 끝나고 나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좀 해왔나. 이제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국어 이제 막 3월에 시작했으면 3, 4, 5, 6 딱 4개월 했거든요. 내신 수업만 딱 했는데 이러고 나서 된 것 같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2학기 때 이게 꼬라박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2학년들도 보고 3학년들도 보면
국어라는 게 바로 성적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도 잘 안 해요. 이렇게 오르지 않는 것 같이 계속 있다가 어느 순간 뚫리면 확 올라가거든요. 이게 국어가 기본적으로 읽기 문제라서 그래요. 이제 학부모님들이 자주 착각하시는 게 우리 아이는 이런 문제 유형을 틀리고 뭐 독서에서 보기 유형이 나오면 이런 걸 틀리고 뭐 요런 선택지가 나오면 틀리고 융합 지문이 나오면 틀리고 외부 작품이 나오면 틀리고 이렇게 각각 다른 지점이 있거든요. 사실은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 그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보면 사실 문제도 그렇고 지문도 그렇고 읽는 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읽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읽는 걸 연습시키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요건데 학부모님들께 할 말은 아니고 학생들 중에 이제 너무 낙천적이고 낙관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학부모님께서 너무 잘 키우셔가지고 성적이 좀 안 나와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 영상 학생들도 볼 거니까 잘 들어보시면 아무런 성찰 없이 그냥 잘 되겠다라고 하면 얻는 게 없다. 제가 항상 느끼는 거고 사실 공부라는 게 뭐 국어 공부뿐만 아니고 학부모님 잘 아시겠지만 그냥 살아가는 삶의 그런 측면에서 꼭꼭 눌러서 계획도 세우고 조언도 좀 구해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과정이 여름 방학 때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2학기에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매번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뭐 다른 것보다 사실 페널티에 대해서 제가 2학기 때는 조금 더 이제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1학기 때는 사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거치면서 학생들이 그 페널티만 안 넘기 위해서 그 가이드라인 내에서만 이제 숙제를 해오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 수업, 그러니까 수행평가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현장 수업을 그냥 당일에 사실 뭐 아프다라는 핑계 대면서 빠지거나 이런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수업 시작하기 전에 30분 전에 아픈 건 사실 아픈 게 아니고 그냥 피곤한 거죠. 수업하기 귀찮은 거고. 근데 그 학생들한테 항상 말하지만 수업을 뭐 3시간짜리, 4시간짜리 빼고 집에 가서 수행평가 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거든요.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차근차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현장 수업을 그래서 영상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약속된 친구가 아니면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약속된 친구가 아니면 현장 수업을 연달아서 3번 정도 이제 그냥 결석하고 영상으로만 본다. 이러면 이제 퇴원시킬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 학생들은 영상도 미뤄 듣고 시험도 안 치고 복수 테스트도 안 되고 과제 검사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결국 이제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좀 강력하게 그래서 3번 정도 이제 영상으로만 들으면 퇴출을 시킬 거다. 이런 걸 이제 학생들한테도 말할 거고 제가 설명의 시간에도 학부모님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충 클리닉은 2학기가 되면 사실 이제 학원이 여기가 이제 막 개원하고 좀 협소한 면이 있어서 지금 이제 그 증원 그 훨씬 더 좀 넓은 간을 하나 더 추가로 이제 개관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순이 되면 더 넓은 사이즈고 저 건너편에 있는 쪽에 이제 개강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클리닉 룸이나 관리할 수 있는 룸도 좀 늘어나기 때문에 그 학생들 보니까 내신 기간 사실 비내신 기간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내신 기간 때는 평일에 다른 과목들도 있다 보니까 이게 클리닉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신 기간 때는 주말에도 좀 클리닉을 좀 열려고 생각 중입니다. 주말에 토일 중에 조금 여유가 있는 게 토요일인 것 같아서 그 시간대 아마 좀 조교를 불러서 좀 클리닉을 좀 하루 종일이라도 좀 열어놓고 학생들이 좀 자율 점검할 수 있도록 추가로 좀 시간을 좀 마련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러고 이제 여름 방학 때는 그럼 뭘 하냐? 사실 길지가 않아요. 4주밖에 없습니다. 4주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작년하고 좀 달라진 점은 올해 이제 5등급제가 되면서 내신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거의 내신 몰빵이에요. 근데 이 학생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면 내신 달달달 외우는 것만으로 되냐? 수능식 학습도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예비고일 한 번, 그리고 겨울 방학 때, 그리고 여름 방학 4주, 그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기 전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좀 힘이 생겨서 좀 치고 나갈 수 있는데 요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나름 이제 좀 알차게 준비를 했고요. 정규 강의는 일단 뒤에 이제 교재를 좀 보시겠지만 제 자체 교재가 있습니다. 이게 고1 수준은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수준의 이제 평가원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기출 미니고 모의고사 형태로 제작해 나가지고 매 회차마다 저랑 같이 해설하고 풀이하는 요 시간을 좀 가질 거고요. 그다음에 주차별 클리닉 시간, 그러니까 매주 클리닉 시간에는 이제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필수 고전 시간 노트라고 우리 3월 초에 내신 들어가기 전에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고전 작품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애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 작품들에 대한 어떤 적응력을 기르기 위해서 요것들을 꾸준히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밑에 보시면 질 높은 과제 부여를 통한 완벽 학습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시중에선 구할 수가 없고 대치동에 있는 그 이감 콘텐츠하고 제가 이제 따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가져올 건데 그 썸머 교재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고3에게만 쓰는 게 이제 원래 간슬개라고 주간지처럼 나가는 건데 죄송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한테만 딱 4주 구성으로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조금 비싸요. 이게 좀 비싼데 책은 얇은데 해설지도 잘 돼 있는데 이걸 왜 선택하냐?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아이들이 좀 질 높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많이 없는데 여기선 돈을 좀 많이 투자해서 자체 제작 문제입니다. 이미 대치동에서 워낙 유명하고 사실 이거 따라하는 데가 이제 뭐 한수 상상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져와서 이제 도입을 할 거고 이미 주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보시면 요거는 이제 내신 기간에 좀 걸쳐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고 각각 이제 고전 시가 독서, 특히 이제 비문학은 여름 방학 아니면은 또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좀 주목을 할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제 자체 교재입니다. 아마 다음 주 중에 이제 배부가 될 거고요. 한 140페이지에서 160페이지 분량 정도가 나올 거고, 요걸 아이들하고 이제 본 수업 시간에 할 거고, 그다음 넘어가시면 요게 이제 이강 콘텐츠입니다. 이강 모의고사고, 이강 모의고사는 시작할 때 한번 친구들하고 같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방학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비정기적으로 한 번씩 칠 거고, 그거 외에는 이 간슬개라고 해서 주간지가 나갈 겁니다. 그 한 권당 7,000원이거든요. 여기 얇긴 한데 딱 4주 구성하면 28,000원 나오고 그 제가 무슨 이득을 취하는 건 전혀 아니고 그냥 이게 계약을 맺어서 가져오는 거니까 요게 이제 2학년들도 이제 겨울에 시켜봤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것들 이게 아무데나 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요걸로 이제 4주간 매번 보시면 매일 뭐 3, 4개 지문으로 계속 훈련할 수 있게끔 자세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도입할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규는 와보고 1 A반 월요일 반이고 B반인데 사실 그 다 마감이라서 다 대기가 있어서 들어올 수는 없고 네 아마 2학기 내신이 개강하면 반이 좀 증설이 되니까요. 그때는 좀 여유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이제 필수 특강도 사실은 덕소관은 사실 나오자마자 3일 만에 다 마감이 돼가지고 지금도 50명 이상 마감 대기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특강을 딱 하나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특강을 많이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사실은 학부모님 등골 빨아먹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건 이제 정규 수업 시간에 녹여낼 수가 없어서 왜냐면 이제 수능식 학습을 해야 되니까 딱 한 번 합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 딱 여름에 딱 한 번 하고요. 특강을 3주로 구성돼 있고 이건 이제 뭐 어떤 점에서 꼭 해야 되냐라고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냐면 경험을 해본 학생들과 경험을 해보지 않은 학생들이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거거든요. 15세기, 16세기에 나오는 그 중세 문헌들을 문법적으로 다 설명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현대 문법하고 적용해서 내기 때문에 특히 와부고는 훨씬 더 어렵게 냅니다. 이런 것들은 좀 여름 방학에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월요일에 12시부터 16시까지 독서는 끝났고요. 우리 재원생들 중에 신청 못한 친구들은 다산관으로도 갑니다. 이것도 정원 45명 해놨는데 아마 50명까지는 아마 여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아마 40명 정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요. 요일이 조금 달라가지고 가능하시면 여기로 신청을 하셔도 상관은 없다. 다산관에서 동하고 그리고 일부 와부 학생들과 같이 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프린트로 나가는 건 아니고 그 이제 중세국어 교재가 따로 있습니다. 특강 교재가 따로 있고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가르치는 사실 중세국어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메가스터디나 뭐 이투스나 뭐 다른 대성이나 인강 들으면 되지 않냐? 고1 인강. 근데 이제 제가 조교들한테 제가 면접 볼 때도 시험을 항상 치는데 수능식 그 중세국어는 보기의 내용을 다 주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강에 되어 있는 그 고1 중세국어도 사실은 교과서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와부는 좀 어렵게 내요. 특히 와부는 중세만 내는 게 아니고 고대, 향찰부터 내고 근대까지 내거든요. 제대로 학생들이 이제 경험해보지 않으면 2학기 내신 가서 크게 당황한다. 작년에도 요거 경험해본 친구들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자신 있게 한번 경험하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런 것들입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간단한 것들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시험에 다 출제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국어에 없는 것들도 막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같은 거 뭐 이게 이상하게 생겼죠. 삽, 잡, 잡 이렇게 읽는 건데 이런 것들까지 학생들이 알아야 되고 그 모의고사식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기에다가 중세 원문을 딱 주고 여기 현대 풀이를 주긴 하지만 판단을 해야 되는 내신으로 들어가면 요걸 좀 가려주는 것도 많습니다. 메인 지문들은. 그래서 중세국어 특강에 보시면 맨 3주 차에는 원문을 읽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세종어지 훈민정음 용비어천가 소학원에 용비어천가는 125장입니다.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1장, 2장, 125장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뿌리 깊은 나무는 시작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어떤 예문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주로 학습을 좀 시킬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대략적으로 기말고사 총평하고 2학기 때 어떻게 이제 좀 훈련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더운 날씨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2학기 때는 제가 좀 더 좋은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과목을 좀 바꿔서 민재 쌤 요거 여기 두셨구나. 네, 찾았습니다. 과목을 좀 바꿔서 영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어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난이도는 똑같았는데 아이들이 좀 적응도 많이 했고 성장도 해서 확실히 등급 컷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총평을 우선 좀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요번에 학습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시험 난이도부터 보겠습니다. 시험 난이도부터 보면요. 저희 이제 요 난이도 분포보다는 우선 요 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좀 분석하려고 그러는 부분은 저의 주관이 물론 포함되어 있겠지만 저 아이들하고 얘기도 정말 많이 해보고 저도 이제 지난 시험지랑 요번 시험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쭉 봤는데 시험지 난이도가 비슷하게 출제됐어요. 근데 아무래도 학생들이 매년 이 1차랑 2차 특히나 이제 첫 시험과 둘째 시험이 난도가 비슷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뭐 요렇게 출제되면은 등급 컷이 이렇게 확 바뀌어요. 아이들이 첫 시험을 보고 나서 경험적으로 얻은 것들도 있고 실제로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라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집중시킨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87점이었던 게 94점으로 76점이었던 게 85점으로 그리고 56점이었던 게 70점으로 이렇게 등급컷이 올랐습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사실들은 사실 1등급은 아이들이 상승 여력이 3등급 아이들보다 좀 적을 것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좀 적고요. 아래로 갈수록 이제 변동폭이 좀 크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문제들을 이렇게 쭉 아이들 오답률하고 비교해서 살펴봤을 때 그 밑에 제가 요 자료를 올려드릴 건데요 블로그에 지금 엑셀 파일이라서 이제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시험지 복귀할 때 자료로 사용하라고 어떤 난이도 플러스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분석을 좀 써놨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이제 하와 중난이도가 82점 배점이에요. 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1, 2등급은 전부 다 상난이도 배점에서 나뉜다라는 건데 이따가 저 뒤에 이제 수강 후기에 나와 있는데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쉬운 문제를 틀려서 너무 아쉽다. 그래서 요 하 난이도에서 많이 안 틀리고 상 난이도에서 얼마만큼 맞추는가가 결국에 등급을 가르는 그런 키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만 좀 자랑을 하자면 이번에 다시 한번 1, 2학년 모두 전교 1등이 좀 나왔고요. 저희 100점이 2명인데 제가 이제 조사해 본 바로는 학교에서 100점이 2명이다라고 알고 있고 딱 시험 성적 받아봤을 때 지금 1등급이 25명인데요. 1등급 25명인데 90점이 25명 이상이 나와가지고 이거 뭐 요번에 대단히 쉬웠구나라고 봤더니 또 그렇게 엄청 대단히 쉽진 않았지만
아이들의 실력이 좀 좋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년하고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요. 예년하고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우선 올해 특징이 외부 지문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외부 지문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이제 2차 때 그래도 외부 지문 대비를 좀 해줬는데 아이들이 아무래도 좀 시큰둥하더라고요.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작년에는 첫 시험부터 외부 지문이 나와 버려서 학생들이 이제 두 번째 시험부터는 제가 외부 지문 나눠주는 족족 관심을 가지고 흡수하기 바빴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첫 시험에서 외부 지문이 안 나오다 보니까 두 번째 시험에서도 외부 지문이 안 나오겠거니 하고 열심히 좀 안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다음 학기 때 이제 학부모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교재가 바뀌어요. 지금 수능 특강 라이트라는 교재를 쓰고 있는데 그거는 고1에서 고2 수준이라면 이제 바뀌는 교재는 고2에서 고3 수준이어서 기본 구문력이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9등급제와 좀 비교를 해보면 사실 과거에는 압도적으로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는 한 5명 정도가 있었고 1등급 총 10명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5자리를 누가 좀 그때 당시에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보통 속된 말로 갈아 넣는지에 따라서 바뀌는 거였다면 지금은 아무래도 25자리이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잘하는 친구가 뭐 이를테면 한 7, 8명이라고 쳐도 한 15자리 정도를 가지고 학생들이 성실함을 가지고 좀 공부하면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라는 측면에서 좀 희망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난 시험과 이번 시험의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등급 컷을 보면 알 수 있으시겠지만 객관식 지난 시험은 그래도 객관식만 다 맞으면 됐어요. 객관식만 다 맞으면 확정 1등급이었는데 이번에는 객관식도 다 맞고 영작도 잘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시사할 수 있습니다. 세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분석을 보시면 우선 첫 번째로 지문하고 어휘 변형이 나왔는데 이게 중하위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1등급 경쟁을 하는 학생과 1등급 경쟁을 하지 않는 학생의 리액션이 엄청 달라요. 엄청 많이 달라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자료에도 넣어놨는데 이 왼쪽에 있는 글하고 오른쪽에 있는 글이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문장의 구성이나 단어의 구성들이 좀 다르거든요. 문장을 전부 다 환원을 시켜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지는 똑같은데 이거를 이제 좀 1등급 경쟁을 하는 학생들은 바뀌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정도 구문은 내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이 정도 단어는 나에게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원래부터 좀 구문력이 약하고 어휘력이 약한데 이번 내신 대비만으로 승부했다. 내신 대비에 있는 걸 기계적으로 달달달 외우는 식으로 공부를 했다라는 학생은 헉 하는 순간이죠. 이거 왜 바뀌었지? 그럼 이게 답인가? 저게 답인가? 논리적으로 따져야 되는데 그 논리적으로 따지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나 혹은 어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기존 지문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이제 학습하고 요지를 유지한 채 이런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봤어요. 이런 문제는 아무래도 와보고등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이어서 요번 학생들은 처음 본 문제였지만 저는 처음 본 유형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좀 많이 학습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게 하는 논술형 문제가 이제 적어도 올해는 대세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매년 이제 한 3년 터울로 4년 터울로 저도 이제 와부고등학교를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이전에는 요약문 완성이 거의 킬러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서술형이 자기의 생각을 쓰게 하는 서술형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단순 의견 제시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이 오른쪽에 조건이 따로 나와 있고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싫어요 버튼에 대한 찬반 토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SNS에 좋아요 버튼이 있는데 싫어요 버튼이 있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이제 세 문장으로 첫 번째 문장에서는 두 번째 문장에서 세 번째 문장에서는 그리고 뭐 encourage라는 단어를 반드시 한 번만 사용할 것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조건을 주고 본인이 어떤 사고를 구조화해서 얘기하기를 바라는 서술형이 나온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써놔서 안 보이는데 자유로운 영장 능력에 대한 필요성이 좀 있어요.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걸 영어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이게 어떤 그 좀 일반적인 문법을 포함해서 정해진 정형화된 문장을 쓰시오라는 건 사실 어느 정도 학습과
그 시험 범위를 보면서 요런 문장들이 요렇게 변형되겠다라는 걸 예측해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건데 요 부분은 사실 네 생각을 써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존재한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우리 학원에서는 이거 실제로 같은 지문으로 같은 문제가 이렇게 제가 출제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다 요 지문뿐만 아니라 다른 지문들을 통해서도 좀 충실히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험 보고 와서 쌤이 낸 거 그대로 나왔어요. 쌤 세순 모의고사랑 완전 똑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좀 들었을 때 제가 기분이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으로는 좀 창의적으로 쌤들이 신유형을 출제하는데 저는 와부고등학교를 그래도 좀 오래 가르쳤으니까 그 이전부터 이런 유형으로 애들이 이게 우리가 이제 겨울 방학 때나 여름 방학 때 아무래도 모의고사 중심으로 공부를 많이 하니까 모의고사 유형에서 벗어나는 것들에 대한 부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학교 모의고사를 만들 땐 제가 이전에 출제되었던 변별력이 있었던 유형들을 좀 연습을 시키는데 다행히 요 어법 같은 경우도 이를테면 여기 has에만 밑줄이 쳐 있거나 has read에만 쳐져 있으면 동사에만 밑줄이 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정동사, 준동사, 동사의 수일치, 태일치, 시제일치 혹은 병렬 구조 이렇게 굉장히 좀 정형화된 문제풀이의 틀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밑줄이 이렇게 길게 쳐져 있으니까 이거 도대체 어딜 보라는 건지 좀 모르겠다. 오른쪽 같은 경우도 이제 왓의 밑줄이 쳐져 있었다면 명사절 자리인지 확인하고 뒷구조를 판별하면 되는데 사실 정확하게 문제는 지금 왓인데 뒷구조가 완전해서 4번이 틀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도대체 5월 뒤에 병렬 구조를 보라는 건지 이세 대한 지칭의 정당성을 보라는 건지 아니면 뭐 왓을 보라는 건지 아이들이 좀 많이 헷갈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번에 뭐 공교롭게도 지금 왼쪽에 있는 이제 실제 기출하고 요 바로 시험 전날 풀었던 우리 요 세순 모의고사라고 하거든요. 온율에서 보는 실전 모의고사를 세순 모의고사라고 하는데 요 부분이 완전하게 똑같이 출제돼서 학생들이 좀 수월하게 풀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 이건 좀 제 자랑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법 기반이 좀 약한 학생들은 여전히 좀 풀기 까다로운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창의적 신유형은 지금 아까는 어법이었고 지금은 어휘 문제예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의 어떤 정당성에 대해서 밑줄 친 부분의 적합성에 대해서 판별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지문의 요지를 유지했지만 밑줄 친 부분의 변형을 줘서 어려웠다라는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특징과 굉장히 비슷한 유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유형 보시면 원래 요 다음 중 이 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을 고르시오 혹은 답할 수 있는 질문을 고르시오. 요게 이제 객관식으로 되게 자주 나와요. 이제 수능에는 나오지 않지만 내신에는 그래도 종종 나오는 아주 신유형은 아닌데 요 이제 어떤 그 사상적으로 이게 좀 어려운 글이건 좀 되게 가치 있는 글입니다. 인문학적으로 가치 있는 글을 제시한 후에 이 글을 읽고 대답할 수 있는 걸 두 가지 골라서 고르는 게 끝이 아니다. 두 가지 골라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오. 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이런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혹은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고르시오라는 연습을 시키고 플러스로 어떤 질문에 대한 이 주제와 관련된 특정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연습을 통해서 이 사실 요 두 가지를 합쳐놓은 게 이 유형이거든요. 요번에 요 문제를 출제하신 선생님께서 정말 훌륭하시다라는 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출제를 잘하셨고 학생들이 좀 당황할 수도 있었던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고 이런 유형들이 나오면 제가 왼쪽에 이제 써져 있는 걸 쫙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서 그에 대한 시사점으로 결국엔 기본적으로 영어를 못하는 학생은 그러니까 뭐 시험을 잘 본다, 시험 점수를 떠나서 기본 영어력이 좀 떨어지는 학생은 아마도 좀 시험에서 당황하는 요소들이 있었고 아무래도 객관식에서 2개 이상 틀리면 1등급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어력을 좀 기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 때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사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영상을 공개로 올리기 때문에 우리 학원 재원생뿐만 아니라 지금 와부고등학교 영어 내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좋다라는 제언이고요. 첫 번째는 신유형과
지문을 변형된 지문을 현장에서 풀이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유일한 빨간색인데 현장에서 변형된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능력은 내신 대비를 통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안타까운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를테면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영어를 되게 잘해요. 기본적으로 영어를 되게 잘해요. 그런 학생들이 근데 뭐 수학을 못해. 그래서 방학 때는 수학을 좀 열심히 할게요 하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위권 학생들의 전략과 앞으로 좀 영어가 아직 1등급이 확보가 안 된 학생의 학습 전략은 분명히 달라야 하는데 뭐 그런 좀 무작정 쟤 잘하니까 쟤 안 하니까 나도 좀 쉬어야겠다. 쟤 안 하니까 나도 좀 요번에 놀아야겠다. 뭐 이런 중학생 같은 심리는 조금 버려두었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건 내신 대비를 통해서 쌓을 수 없는 그런 실력들 그런 것들을 여름방학을 통해서 좀 열심히 쌓는다라는 마인드를 가지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의견을 쓸 수 있을 정도의 기본 영작 실력을 가질 것인데 우리나라 제가 이제 영어뿐만 아니라 저는 어학을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때 외국에 살면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기도 했고 영국 친구들하고 놀면서 영어를 배우기도 했는데 그 항상 외국 애들 공부시키는 거 보면 그 어떤 특정 문법 요소를 가르친 다음에 우리나라는 문법책 딱 떠올려 보시면 문법에 대한 개념을 쫙 설명하고 바로 왼쪽에 예제 같은 문제들을 보면은 밑줄을 쳐놓고 올바르게 고치시오 혹은 슬래시를 쳐놓고 두 개 중에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인데 정말 그건 이제 출제자 편의를 위한 출제 방법이에요. 예, 문법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 학자분들이나 교수님들께서도 얘기하시는데 항상 배운 문법을 토대로 그 문법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영작해보고 계속적으로 작문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내신 시험에서는 우리가 좀 범위의 압박을 받아서 촉박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시험 유형에 나오는 걸 열심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좀 못해요. 그래서 방학 때는 어떤 문법을 배웠다면 사실 어떤 문장을 그러니까 우리 학원 안 다니는 학생 기준으로 너가 공부하는 책에 있는 예문을 그냥 다 외우면 그게 문법 공부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직접 문장을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번에 부교재가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아예 평가원이랑 수능으로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가장 어려운 수준을 마부고는 2학년 때부터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려워도 고2 고3 수준에 대한 노출을 최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도 아직 고2 고3 수준을 풀기에는 좀 어려워요라는 학생도 덜어 있어요. 그런 학생들도 그래도 고2 고3 수준에 대한 노출을 계속 시키면서 다만 과제 같은 걸 좀 쉽게 주는 방법으로 해결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요게 이제 여름 방학 때 짧지만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학습 전략이고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는 애들한테 뭘 시킬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첫 번째는 정규 수업을 통해서 기본부터 심화까지 하루에 하나의 문법 개념을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2세대에서 가르쳤는데 이 자체는 이때 강조구문 비인칭 주어, 가주어, 그리고 가목적어, 그리고 대명사 it 등등 여러 가지 가르칠 게 많습니다. 이것만 해도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좀 공부해야 될, 외워야 될 문장을 30개 정도 제공해 줬거든요. 그 다음 주 이게 요 다음 주에 올 때 학생들한테 30문장을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다 외울 때까지 그냥 우선 외우는 거 너무 무식한 거 아닌가요? 해당 문법을 내가 이해를 했으면 그걸 포함하고 있는 완성된 문장을 쓰는 연습을 방학 내내 시킬 거고 제가 지금 계산을 해보면 8월 한 20일 정도부터 내신 대비에 돌입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한 달하고 한 열흘 정도 더 있잖아요. 그 정도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글을 여러 가지 유형의 글을 쓰는 연습을 하면 결국에 본인의 생각도 쓰는 게 훨씬 수월해질 거다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2 고3 수준으로 저희 지문 논리 독해도 할 거고 유형 독해도 할 거예요. 논리 독해라는 건 지문의 주제는 여기 주어져 있고 세부 사례는 여기 주어져 있으니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목을 볼 때는 이런 부분을 봐야 한다라는 논리 독해 플러스 여러 가지 유형에 맞춘 좀 유리한 독해법을 가르칠 거고 세 번째는 무료 특강인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한 단계만 변형을 해보면 사실 문법이라는 게 글월 문자의 규칙 법자잖아요. 그래서 글을 쓰는 방법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글을 쓰는 규칙은 쓰는 걸로 공부하고 문법을 배우고 나서 우리 고2 고3 좀 어려운 독해하려면 이게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내신 대비를 하는 과정에서 잘 따라오는 학생은 수월했지만 내신 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되게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40지문 50지문 기본적으로 공부해 줘야 되는데 한 문장 두 문장을 못 나가고 있으면 사실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어서 제가 여름방학을 통해서 좀 무료 특강을 할 거고요. 학생들한테 기본 어법을 가르치고 그 어법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눈에 익게 만드는 게 저의 목표다. 그래서 내가 좀 문장 구조를 통해서 독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갖다 댄다.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아는 단어 막 조합해서 대충 이런 뜻이겠지 하는 친구들은 이 수업을 꼭 반드시 들으라고 제가 또 무료기 때문에 더군다나 강요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까지가 이제 요번 여름 방학 때 학생들 어떻게 가르쳐야겠다라는 저의 어떤 약속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장기적으로 그럼 뭐 해야 되냐?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도착하기 마련이다라는 말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데 와부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그냥 영어라는 과목 자체가 어,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언어예요. 그래서 성실하게만 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른쪽 위에 제가 요거 좀 정정을 하는데 기말이 아니고 중간 성과입니다. 지난 시험인데 제가 요거를 이제 자랑스럽게 올려놓은 이유는 저는 와부고등학교 전 학년을 가르치고 있고 사실 위로 올라갈수록 무엇이 필요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어떤 학습 방법을 가져야 되는지를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증명을 해드리기 위해 1, 2, 3, 4, 5, 9, 10인데 5가 동석차가 3명이니까 학원에 8등 빼고 다 있는 거예요. 네, 8등 빼고 다 있는 건데 그 정도로 이제 와부고등학교 학생들이 좀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와부고등학교 학생들이 반드시 견뎌내야 되는 것에 대해를 녹여내서 중장기 학습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겨울에 설명회 할 때 이 말씀 드렸었는데 화장실에 이제 앉아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시간 동안 단어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화장실에 단어 책을 둔 사람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전체 학생 중에 한두 명 있더라고요. 창피해서 손을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다시 말해서 단어 외우는 건 반드시 루틴화 시켜야 됩니다. 절대 학습하면 안 돼요. 이게 공부하는 시간으로 할애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1학년 때까지는 단어 외우는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할애하는 거 괜찮습니다. 2학년 때부터는 우리 수탐해야 되죠. 국어 부담스러워지죠.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들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머릿속에 입력하는 게 아니고 이미 들어가 있는 걸 좀 출력하는 공부로 전환할 정도로 단어를 1학년 때는 많이 학습해 둘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또 꾸준히 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또 루틴화 시킬 필요가 있다. 뭐 이를테면 장거리 학생들은 왔다 갔다 버스에서는 반드시 단어 외운다든지 등등의 전략을 세울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모의고사는 반드시 2학년 때 정상에 도달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정상은 95점 정도라고 생각해요. 뭐 시험장에서 여러 가지 컨디션 난조 혹은 마킹 실수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5점 정도의 완충을 두는 건데 그 영어는 아무래도 절대평가다 보니까 수능 영어는 절대평가다 보니까 그리고 3학년 내신 영어도 절대평가예요. 3학년 내신 영어도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에 도달을 좀 해놔야 3학년 때는 그냥 유지하는 공부.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 올라가는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요. 2학년 때 모의고사 1등급을 찍어 놓지 않으면 3학년 때 내가 원서를 써야 되는데 최저 등급을 맞추려면 영어를 반드시 1등급 맞아야겠네. 이 계산이 서더라도 영어를 올리느니 차라리 수시가 떨어져도 정시에서 써먹을 수 있는 수탐을 공부하겠다. 이 전략을 쓰거든요. 사실 그게 더 합리적이고요. 그래서 2학년 때까지 제 정상 커리큘럼을 잘 따라오는 학생은 반드시 고3 모의고사 1등급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제가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신 공부를 통해 수능을 잡을 수 있다. 수능도 잡을 수 있다라는 와부고등학교의 정말 특장점인데요. 요번에 제가 그 모순되는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했어요. 첫 번째 시험지 딱 보는 순간 야 와보고 망했구나 이제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쉬우니까. 보통 제가 공립고등학교가 이제 동네에서 요 지역에서 되게 좀 잘 나간다 공부 잘한다 라고 하다가 갑자기 팍 꼬꾸라져서 어느 순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아무도 가지 않는 학교가 되는 그런 현상을 한 2개 학교 정도를 직접 목격했는데요. 그 시발점은 언제나 시험이 너무 쉬워지는 것에 있었어요. 그래서 와부고등학교도 이제 뭐
덕소고등학교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없어지는 뭔가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잠깐 생각했다가도 문제를 잘 분석해 보니까 뭐 지엽적이거나 아주 치사한 걸 외워야 되는 뭐 그런 영어를 출제하지 않고 적어도 정직하게 사고력, 어휘력, 구문력으로 승부하는 그런 영어를 계속 고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서 아 역시 와보고 영어는 좋은 영어를 가르치는 학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학교 수업을 열심히 학교 내신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본인이 성장한다라고 믿고 있어야 되고 벼락치기 해서 한 달 만에 외우고 한 달 만에 까먹고 뭐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준비했고요. 그 외에 질문 있으면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오래 안 해서 오늘은 질문이 없으셔도 이제 학원으로 연락 주시거나 제 카톡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연락 드릴 수 있을 거고 요번에 뭐 성적이 좋았다면 좋았지만 모든 학생들이 1등급 경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항상 속상한 부분도 있고 제가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애기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귀여운 거 몇 개 올려놓은 건데 우선 이게 성적이 올랐습니다. 이게 은성이에요. 네. 그래서 그리고 뭐 사랑합니다 이런 것도 고마운데 정말 고마운 건 제가 애써서 만든 세순 모의고사 도움 많이 됐다 뭐 이런 얘기 해주면 너무 고맙고 이 친구는 쉬운 거 많이 틀려서 좀 허무하다 이러는데 이번 시험은 쉬운 걸 안 틀리는 게 결국엔 가장 중요한 시험이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드릴 수 있겠고 이 두 친구는 뭐 익명인데 친구예요 둘이 이 친구는 잘 봤어요. 그래서 저랑 우리 조교쌤들 얘기하면서 무영 쌤은 군대 가가지고 이제 가로쳐놨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 밑에 있는 친구는 쭉 얘기해놓고 잘 못 봤어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좀 귀여워서 올려놨고요. 제가 언제나 학생들한테 최선의 수업 자료를 제공하고 최선의 강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와보고 1학년 학생들 수학 수업 담당하고 있는 허윤정이고요. 날씨도 여기는 좀 춥긴 한데 날씨도 더운데 여기까지 이제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일단은 앞에 국어랑 영어 선생님이 또 항상 좀 말이 좀 많으신 편들이라서 길게 해주셨는데 제가 좀 간결하게 최대한 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요 영상을 이제 학부모님들도 보시지만 학생들도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정보도 많이 담아서 이번 시험에 대해서 분석하는 내용들 위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중간고사보다는 확실히 조금 쉽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학년 요번 수학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좀 정보를 계속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평균도 안 알려주시고 등급도 안 알려주시고 뭔가 힌트도 안 주시고 해가지고 저도 정확한 정보를 모르기는 하지만 그냥 예상하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한 반에 그래도 한 60점대 정도 점수 나오는 친구들이 한 2명 정도씩은 있는 것 같아서 아마 1등급 컷이 50점 후반 정도로 잘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평균도 저번보다는 조금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보다 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1등급 컷이 막 50점, 60점대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학교 시험은 당연히 어려운 시험이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고 특히 서술형 배점이 이제 40점에다가 난이도도 높다 보니까 상위권 학생들도 서술형 감점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다만 객관식 앞번호 때가 저번에는 막 5번부터 문제 오류도 있었고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앞번호 때들이 좀 풀만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중하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훨씬 풀만했다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지난 시험에 이제 막 20, 30점대 받았던 친구들이 그래도 3, 40점대 이렇게 한 5점에서 10점씩은 오른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도 조금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총평 같은 느낌으로 맵지만 먹어본 맛이라고 적었는데 이게 왜냐면 중간고사 때도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중간고사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게 뭐야? 그러니까 문제가 다 너무 생소했어요. 이게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싶을 정도로 신기한 문제들을 학교 선생님들께서 약간 창작 문제를 많이 내셨는데 이번에도 물론 창작 문제들이 있었고 많이 있기는 했지만 저번보다는 그래도 좀 어디 문제집들에서 좀 찾아볼 법한 본 적 있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고 상 문제가 많긴 하지만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번호 때 막 있어서 당황시키기보다는 그래도 뒷번호 때 있어서 조금 더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일품 연계도 중간고사 때는 일단은 연계 문항 자체가 몇 개 없었고 체감이 안 들 정도로 너무 좀 심하게 변형이 된 문제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딱 봐도 일품 변형했네. 요거 풀었었으니까 풀 수 있겠네 싶은 문제들이 조금 그래도 더 나와서 애들 입장에서도 일품에서 많이 나왔어요. 일품 열심히 풀었더니 그래도 좀 풀만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좀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 문항으로 들어가면요, 그냥 난이도 하 문제들은 좀 생략을 하고 난이도 중상 문제들을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 객관식 5번 같은 경우는 좀 그 막 역 관련된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요거 이제 교과서에 요런 문제가 있었어요. 요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변형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여의도역 색강역이었는데 이거를 학교 선생님이 덕소역 다산역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인근에 있는 지하철역으로 바꿔서 재밌게 내신 것 같고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는데 이게 약간 와보고 문제들의 지금 1학년 선생님들이 내시는 문제들의 좀 특징인데 문제들이 좀 커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하나가 이렇게 한 2줄, 3줄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막 10줄, 11줄 이게 수학인데 국어처럼 느껴지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문제 부피가 좀 커서 애들이 겁을 좀 먹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요것도 뭐 일품에 있는 변형 문제였는데 6번 치고는 좀 어려웠다고 애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순열과 조합 문제였고 요것도 이제 모의고사랑 일품에서 연계된 게 좀 바로 보이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객관식 8번 이거는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애들이 좀 실수를 많이 한 문제였습니다. 아니다. 요거는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그 다음 문제가 그렇고요. 9번이 이게 이제 삼중근이 나오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거를 체크를 안 해서 틀린 학생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된다고 수업 시간에도 언급을 했었고 그래서 좀 꼼꼼하게 체크를 했으면 잘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보시면 이 문제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문제가 길고 뭔가 정보량이 좀 많아요. 이것도 보시면 원본 문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에다가 뭔가 조건을 좀 더 까다롭게 줘서 변형을 했고 이런 식.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잘 몰랐을 것 같은데 요번 고1 6월 모의고사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6월 모의고사에서 아주 수학 잘하는 친구들도 많이 틀렸던 되게 어려운 문제여서 제가 시험 전날에도 풀렸었던 문제인데 이게 이제 변형이 돼서 나왔어요. 근데 사실 조금 아쉬운 거는 변형이 됐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객관식에서 마지막에서 2번째 문제였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빨리 하고 뒤에 서술형 풀어야겠다 하고 좀 넘어간 게 많은 것 같아서 이거를 이제 변형이라는 걸 눈치채고 푼 학생들이 많이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렇게 요번 모의고사 문제도 변형이 돼서 나왔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애들이 못 풀었을 것 같습니다. 시간 내에 못 푸는 버리는 문제였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논술형 문제들도 전반적으로 좀 계속 어려웠어요. 이게 얘는 이제 뭐 이건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야겠지만 그 범위 양끝이 정수일 때는 정수의 개수를 세는 방법이 쉬운데 범위 양끝이 정수가 아닌 경우에 어려운 문제였어가지고 그게 좀 까다로웠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방정식 단원이랑 순열과 조합을 이제 혼합을 해놔서 이것도 역시 많이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요거 8점 만점 받은 애들이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논술형 5번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문제를 읽자마자 읽기 싫게 생겼죠. 그래서 애들이 보통 문제가 한 10줄 넘어가기 시작하면 읽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아마 논술형 마지막 문제라서 대부분 애들이 그냥 스킵하고 버리는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와보고 시험 같은 경우는 올해 1학년 선생님들은 그냥 이렇게 딱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작 문제를 정말 많이 내시고 생소한 처음 보는 특이한 독창적인 유형들을 많이 내시고 특히 길게
문제를 길게 내가지고 읽어야 되는 뭔가 양이 되게 많게 문제를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교재 연계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보다는 기말고사에 그래도 좀 눈에 띄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문제들이 단순하게 그냥 숫자만 바꾸는 형태의 변형들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 와보고 말고 다른 학교들을 보면 부교재가 있더라도 부교재를 잘 풀기만 하면 숫자만 딱 바꿔서 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와보고도 1학년 말고 2학년은 숫자 변형 많이 내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근데 지금 1학년 선생님들이 그렇게 안 내시고 좀 더 깊게 생각하고 풀어야만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내시고 계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도 전반적인 난이도가 어렵고 배점도 크지만 대신에 조금 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문제를 1번, 2번 이렇게 안 내고 1-1, 1-2, 1-3, 1-4 이런 식으로 쪼개서 내셔가지고 좀 부분 점수 챙길 수 있는 여지들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 특성에 맞게 내신 대비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한데 왜냐면 또 우리 선생님이 바뀌지 않고 2학기 그대로 가니까 요거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여름방학에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진짜 제일 첫 번째가 서술하는 연습인데 이게 글로 서술하는 것도 서술하는 건데 애들이 그러니까 제가 어떤 개념을 딱 물어봤을 때 알고는 있어요. 제가 설명하면 끄덕끄덕하고 다 아는 거래요. 근데 너가 설명해봐 라고 하면 설명을 못하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본인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는 게 일단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질 좋은 고민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건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이게 개념을 알고 문제가 풀리는데 심화 문제가 안 풀리는 학생들이 사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을 뚫어내려면 사실 아이들이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고민을 할 시간이 필요한데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도 애들한테 뭐가 제일 안타깝다고 얘기를 하냐면 애들이 고민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일에 수업이 있고 제가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숙제 검사를 한다라고 하면 애들이 숙제를 보통 이제 화요일에 풀기 시작하죠. 수요일에 숙제 검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화요일에 풀기 시작하니까 숙제할 시간이 2시간, 3시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하고 모르는 문제를 다 그냥 별표 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사실 배워갈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수요일에 배운 내용을 다음 주 수요일까지 고민하면서 계속 풀면서 모르겠는 거는 하루 더 고민해보고 하루 더 고민해보고 그런 시간들이 쌓인 다음에 질문하는 거랑 진짜 그냥 바로 별표 치고 와서 질문하는 거랑 완전히 질문의 질 자체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그렇게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이들이 시간이 없다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특히 이번 1학기 때 보면서 좀 느낀 게 좀 수행평가가 작년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애들이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저도 막 쪼고 싶은데 얘가 막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막 밥도 못 먹고 막 졸고 있는데 막 안쓰러워가지고 저도 막 이렇게 쪼지 못했는데 이제 제가 안 그래도 어제 수업하면서 그 얘기했거든요. 이제는 쪄도 되겠지? 왜냐면 이제 수행평가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학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도 그나마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정말로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시킬까를 생각해봤는데 사실은 1학기 때 계속 하던 거지만 그거를 좀 더 확실하게 시키려고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까다로운 개념을 묻는 서술형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스스로 설명하는 연습을 시켜야 되니까 저희가 원래 수업 시간에 클린 시간에 개념 서술 테스트랑 복수 테스트 보는 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를 해서 개념 서술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냥 보기만 하고 틀리면 다시 풀어보라고 주기만 했었는데 이것도 좀 재시험을 확실하게 체크를 해서 통과할 때까지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복수 테스트에도 서술형 문제들을 좀 넣어서 애들이 서술형 쓰는 연습을 더 할 수 있게 만들려고 이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교재 연계는 뭐 당연히 이거는 항상 그렇듯이 준비를 시켜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애내독을 반복시키면서 이번에 이제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수업 끝나면 학생들한테 항상 피드백으로 설문조사 같은 거를 봤는데 학생들이 좀 공통적으로 해줬던 얘기가 그 일품을 제가 원래는 다른 교재, 자체 교재로 한번 수업을 쫙 돌고 그 다음에 일품을 풀어서 시험 기간에 일품을 풀었었는데 시험 기간 되기 전에 한 번 더 일품을 봐서 일품을 2번 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일품만 2번 보는 건 제가 봤을 땐 사실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가 일품에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좀 섞어서 하는 방안으로 어쨌든 부교재를 좀 강력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제가 커리큘럼을 다시 짜보려고 노력을
짜보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 긴 지분의 문제, 촉박한 시간에 대해서는 항상 그렇듯이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저희는 이제 시간표가 정규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수요일 금요일 5시 반부터 10시까지인데 그 공통수학 2가 공통수학 1보다 양이 조금 많아요. 왜냐면 애들이 어려워하는 그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이랑 함수 단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양이 많은데 저희가 방학이 2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막 머리를 쓰면서 하루에 뭐 제가 랩을 해도 이거를 다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좀 방학 2주간은 아침부터 수업을 해서 양을 좀 늘려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학 2주간은 아침 10시부터 3시 반까지 수업이랑 클리닉이랑 교차해서 한 타임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또 5시 반부터 10시까지 한 타임 수업이 진행되고 해서 그냥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학원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뭐 쉬는 시간들이 있긴 하겠지만 뭐 조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계속 상주하면서 학습 관리할 거고요. 저희가 겨울방학 때 했던 것처럼 텐토텐 했던 것처럼 핸드폰 다 걷고 못 떠들게 만약에 떠들거나 쉬더라도 좀 어디 나가서 공부하는 애들 방해 안 되게 학습 관리는 좀 철저히 할 생각이고요. 교재 같은 경우는 A반, B반 둘 다 이미 개강을 했어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업을 시작을 했고 A반은 이제 심화교재, B반은 개념교재 그리고 고쟁이랑 센 B로 숙제교재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공통수학 2는 정규반이니까 계속 이어질 거고요. 그리고 특강이 이제 2가지를 제가 써놨는데 대수 특강이 있고 기하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건 2학년 때문에 개설한 강의인데 이제 학생들마다 나는 대수랑 미적분위를 다 했고 다른 과목 우리 지금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년 1학기 때 대수랑 기하를 같이 수강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대수랑 기하를 해야 되는데 기하를 아직 몰라서 여름방학 때 좀 맛보기라도 좀 들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 요청이 있어서 그럼 2학년 수업도 들어봐라 하고 열어놓기는 했어요. 그래서 1학년 친구들도 지금 제가 알기로 몇 명 신청해 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근데 제가 대수를 듣든 기하를 듣든 상관없이 그 특강 들으려면 학생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공통수학 2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약속을 하고 들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일단 공통수학 2가 무조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숙제를 밀리고 막 대충 할 거면서 대수랑 기하를 하는 거는 아무 의미도 없고 요거 둘 다 확실하게 할 수 이제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애들 보내놨는데 사실 그냥 앉아만 있다가 오고 숙제도 안 하고 그러면 돈도 아깝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공통수학 2가 무조건 먼저고 그럼에도 그것도 다 쳐내고 내가 대수가 급하니까 내 필요하에 열심히 성실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할 수 있으면 그런 친구들은 이제 등록해서 듣게 해주시면 뭐 사실은 또 이것도 선행도 필요하기도 하니까요. 왜냐면 워낙 와부고가 좀 진도가 빠른 학교다 보니까 선행을 해두면 또 좋기는 하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주말에 오답 클리닉은 똑같이 주말에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내용이 다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요거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영상으로도 많이들 보실 텐데 1학기가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제가 한 학기 좀 학생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들 중에 하나가 이제 애들이 성적이 뭐 잘 나오는 과목도 있고 안 나오는 과목도 있는데 성적이 떨어지거나 잘 안 오르는 과목들이 있을 때 자꾸 그 막 기가 죽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실 저도 그뭐 MBTI로 치면 좀 T라서 쌀쌀맞게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아이 너가 열심히 해야지, 너가 잘했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돌아서 생각해 보면 되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애들이 막 그 성적이 떨어지면은 그게 사실은 그냥 성적이 떨어진 건데 뭔가 자존감 떨어져 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좀 안 그랬으면 좋겠고 저도 되게 고등학교 때 멘탈이 약한 사람이었어서 그 성적 많이 떨어졌을 때 엄청 우울하고 힘들고 막 그랬었는데 그럴 때 이제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럼에도 계속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계속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제가 어떤 버팀목들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했는지를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님이 믿고 있다는 거가 저한테 되게 큰 버팀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좀 성적이 떨어지거나 하더라도 부모님이 계속 응원해 주실 거라는 걸 제가 이제 믿으니까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서
저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좀 학생들을 믿고 계속 잘할 수 있다고 응원을 해주시면 학생들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한 학기 동안 너무너무 뭐 성적이 잘 나오든 못 나오든 수고 많았다고 학생들 많이 이제 위로하고 응원해주시고 또 이제 2학기를 잘하고 2학년을 잘하는 게 1학기 잘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응원해주시고 학생들도 화이팅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외에 어떤 저희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는데 그 외에 질문 있으시면 저희 이제 마치고 요 앞에서 개별 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